미국의 수입차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이 5개월 연속 줄고 국내 자동차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같은 시기 일본 도요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가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 확대되면서 거기에 이제 국내에선 또 노란 봉투법까지 변수를 겹치면서 자동차 산업의 물음표가 계속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친환경차 수출은 늘고 아시아와 유럽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복합적인 상황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은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자동차 수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짚어볼게요. 지금 네. 자동차 수출 5개월 연속 줄고 네. 있다고 하는데 관세 여파일까요?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이게 또 3월 달엔 약 10.8%, 그다음에 4월 달엔 19.6%, 5월 달에는 27.1%. 그러니까 매달 9에서 10%씩 점차 가중되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다행히 7월에는 마이너스 4.6%로 뭐 6월 달에 27%에 비해서는 좀 회복을 했죠. 회복을 전년 대비 했는데 감소율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수출 감소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상당히 좀 어둡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국내 자동차 업계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미 수출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내 가격 상승, 수익성 악화, 경쟁력 저하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위로가 되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량은 8.8%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줄인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조짐이 보이며 러시아에 대한 어떤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출도 재개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기차 수출이 2개월 연속 상승세거든요.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가 독일에 유수하고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대비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돼 있고 우리나라의 평균 자동차 내연기관 대비 수출 가격이 좀 높습니다. 결국은 수익성이 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수출 물량,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상당히 잘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현대차, 기아차 주가는 하락하고 네. 도요타 주가는 또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냥 심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어떤 이슈인가요? 실제 철저한 분석이 좀 동반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은 그동안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FTA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무관세였거든요. 네. 그랬다 무관세에서 15%까지 올라갔으니까 15%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 자체를 자동차 그룹이 회사 제작사가 본인들이 다 떠안을지 소비자 가격에 넣을지 본인들이 떠안게 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떨어지고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은 실제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갭이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초반에 그냥 포괄적으로 25% 관세다라고 딱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랬다가 15%로 낮아지면서 나름 선방을 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여기다가 기존에 2.5%의 관세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12.5%만 올라간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2.5%의 어떤 가격 경쟁력의 격차를 벌었다는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이익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일본, 도요타 쪽에 좀 유리하다라고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장이 네. 미국에 있어서 관세 네네. 영향이 오히려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량 대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도요타가 아마 54% 정도를 미국 내에서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높은 게 혼다는 70% 정도 되거든요. 현대 기아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공장이 완성됐을 때는 7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의 허들에 대해서 미국 내 판매량 대비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량도 아직은 도요타가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2.5%의 관세 갭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요타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게 현재 소비자 아니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 측면도 있고 미국 현지 공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네. 여러모로 좀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인데 그래도 국내 자동차가 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들에 비해서는 네네. 그래도 강점이 좀 있지 않은가요? 강점이 있죠.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한 가지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멕시코, 캐나다, 미국은 또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무관세였어요. 그 우리도 멕시코에 이제 공장 기아 자동차가 있고요. 무관세였고 우리는 FTA 때문에 무관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무관세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15%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변수는 뭐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관세가 얼만큼 부과될지를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미정인 상황에서 현재 25% 관세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린 15%로 거의 확정이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25%니까 우리가 10%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부 품목이나 이런 예외 조항을 또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나름 그쪽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만약 15대 25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좋겠죠. 다만 그중에 이제 기아나 우리 일부 자동차 회사의 멕시코 공장은 또 별도로 평가를 한다고 쳐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미국의 협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 관세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변수고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최종적으로 관세가 확정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로 기대가 되는 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일까요?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방점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모든 나라들이 그 정부의 대표,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최종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열리는 시기, 최종 결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까지 실제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된다 안 된다 또 네. 말 나오면서 결국은 자동차 같은 경우랑 건설은 하도급이 너무 많은 거라고 네네.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영향이 실질적으로 산업에 큰 변수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작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 확대, 교섭 단체가 그만큼 늘어난다. 교섭의 대상이 무슨 얘기냐?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그 근로계약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를 하는 원청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업체들이 원청인 제작사한테까지 어떤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보면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아마 1차, 2차, 3차까지 들어가면요. 기업들이 몇 천 개가 되거든요. 그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교섭의 부담이 가중되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제작사하고 교섭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전에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고전압 지나가는 데를 이렇게 뚫뚫뚫 감는 전선 정리하는 게 중국에서 생산이 잠시 중단됐었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전선을 감는 와이어가 없어가지고 전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던 적이 있거든요. 자동차 2만 개 이상의 부품 중에 하나만 공급이 안 돼도 조립이 안 되고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 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생산 라인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생산 라인이 중단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상존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노사관계가 오히려 좀 불안해지고 비용이 증가할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 보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기계화를 통해서 어떤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노력을 할 테고 또 미국이나 각국의 어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기존의 IRA, 이번에 관세 정책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해외 생산 기지를 늘리고 자동화를 상당히 노력을 기울일 거란 말이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노동자들의 이권을 살리고 보호해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걸 잘 우리가 요리하고 조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내 일자리 축소, 그다음에 국내 투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사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경제계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부작용들도 나타날 네네,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지금 자동차 업계는 또 하나의 더 문제점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영향도 네네. 아무래도 받게 될 텐데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지금 그 하위 품목으로 뭐 들어가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자동차 부품에도 철강 알루미늄 다 많이 쓰이잖아요. 예, 예.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아요. 크죠. 왜냐하면 철강 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산 부품의 대미 수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 높은 가격의 부품을 사다 쓰면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자동차의 관세는 피했지만 단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미국 내에서의 어떤 원가 상승으로 통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모터나 각종 부품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현재 친환경 자동차 쪽은 독일이나 유럽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보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작년에도 8%에서 9%대 영업이익률, 뭐 기아 같은 경우는 10%를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2.5%의 관세를 본인들이 다 떠안느냐, 아니면 소비자 가격 일부 반영을 통해 가지고 조금 고통을 나누느냐를 고민을 하는데 2차, 3차, 1차 밴더 넘어갈수록요 하청업체들은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5%, 3%, 1%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본인들이 흡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부품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허들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그룹은 미국 생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 내에서의 부품 공급을 최대 40%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품들을 미국 내에서 수급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1, 2, 3차 중에 1차는 모르겠습니다만 2, 3차 밴더들 중에 몇몇 기업이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자동화를 하고 이런 여력이 되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부품에 관련된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들 우려가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미국 상무부가 자국 업계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뒀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끝이 이제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관세 15%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좀 안심하는 이유는 25%냐 15%냐 무관세냐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를 하고 회사의 수익률이나 이런 걸 다 예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내년도 이걸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15%로 확정되는 게 빨리 확정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80% 이상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특히 대미 수출량 같은 경우가 전체 자동차 수출량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0%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들의 가격이 높아요. 평균 5만 불 정도 됩니다. 7천만 원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했던 동남아나 유럽은 오히려 좀 저가형 자동차들이 공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 물량으로는 30%지만 전체 수출량이나 금액으로 보면은 상당히 더 높은 비중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미 수출에 대해서 부품, 자동차 모두 경쟁력이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좀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질문으로 네. 뭐 수출 지금 5개월째 감소되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네. 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거보다 하반기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반기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내에서 소비자 가격을 아직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올릴 수밖에 없다. 다만 관세에 의한 상승 부분을 소비자 가격에 100% 다 전가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일부를 떠안고 50대 50, 6대 4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과 경쟁력 그로부터 수익 감소 이걸 갖다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최적점을 찾는 걸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희망하건대 수입 자동차 미국 입장에서요. 수입 자동차들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아마 미국에 있는 로컬 자동차 회사들도 자동차 가격을 일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소비자 가격은 2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는 그러면 괜찮지 않아? 경쟁력이 똑같지? 그런데 자동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앞서서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 소비가 좀 줄어들 우려가 있겠죠. 전체 파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관세 같은 경우를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무기로 사용하는 이유가 네네. 수입 자동차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더 팔려라라는 게 그렇죠. 목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은 두 개가 같이 올라오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냥 미국 자동차가 안 올리면 네네. 미국 자동차가 더 잘 팔리겠죠. 그게 원래 이제 트럼프의 목표니까. 트럼프의 목표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소비자들의 어떤 눈높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미 자동차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는 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적자다. 한국은 우리나라 와서 미국에 와서 장사를 많이 하는데 미국산 자동차 한국에서 안 팔리잖아라고 하면서 그걸 허들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규제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환경 규제. 근데 상품성이에요, 결론은. 지금 GM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코업을 해가지고 공동 개발하자 할 정도로 자동차의 상품성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마 그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고 미국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했을 때 하지만 그런 부분 담배값
4,500으로 올랐을 때 충격 먹어가지고 덜덜 떨었다가 좀 지나니까 원래 4,500원이라고 늘죠.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를 지나가면 다시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은 원년의 어떤 그 수출량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가성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우리나라 차가. 네, 우리나라 가격이 차가. 올리더라도 미국 차가 가격을 안 올리더라도 그냥 조금 더 내고 우리 거 산다. 맞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할 만한 경쟁력은 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상당히 적절했고요. 물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나 생산이 늦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 타이거 우즈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실제 도요타보다 오히려 웃돈을 받고 딜러들이 차를 사가는 그런 어떤 소비자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탈만한 저렴한 차, 싸고 그냥 한 대 더 가지고 있는 차라는 이미지는 이미 다 벗어났기 때문에 참만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게 대미 수출은 좀 타격을 받았지만 네. 대신에 국내 자동차가 친환경차라든지 유럽 시장으로는 좀 플러스되는 측면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국내 자동차 업계가 그래도 전략을 좀 잘 짜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잘 짜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너무도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미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였고요. 중국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경쟁력이 있는 시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또 발동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취소를 하면은 할인을 해주는 마주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까지 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슈로 어려움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는 IRA 그때는 거꾸로 주는 거였죠. 보조금을 더 준다는 이유로 미국 내 생산을 종용을 했고 국내 기업들이 40조, 60조를 투자를 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지원금이 아니지만 관세 허들로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와 정책의 변화에 우리가 너무도 민감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 지역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본이 거의 독식을 했거든요.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의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가의 비싼 차량의 판매가 좀 줄고 저가 차량이 늘어나니까 수출 전체 금액이나 이건 다소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엔트리 모델이 들어간 지역에서 점차 고가로 올라가는 어떤 추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전략을 잘 세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상당 기간 주춤주춤했죠. 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랬다가 2.5 엔진까지 개발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 정말 잘 팔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잘 판매되고 있고 이제 수소 전기차가 또 다음번 주자입니다. 각국 정부들이 그 수소 전기차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금을 갖다 주저하고 있는데 중국만 해도 대놓고 2030년에는 10만 대 보급하고 충전소 1,000곳 넘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그룹들이 상당히 좀 강점을 확보하고 있고 경쟁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수출 지역의 다변화, 그다음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집중하는 전략은 박수를 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겁만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